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주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회계 분석은 여러 가지 절차, 단계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선형 회계식을 제일 먼저 도출하고 나서 자, 회계식의 설명력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뭐 피어슨 상관계수나 아니면 슬로프, 회계선의 기울기라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소위 이제 R 스퀘어라고 하는데 결정계수라든지 또는 어저스트 R 스퀘어, 수정된 R 스퀘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회계식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식에 대한 가정이 이제 유의미한 것을 같이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선형회계 분석과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T검정이나 F검정이나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걸 이제 OLS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도 이제 보시면 PLS 회계도 있고요. OLS 회계도 있는데 PLS는 부분 제곱이고요. OLS는 그냥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쓰는 그런 회계 분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PLS 회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자,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계 분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소 제곱법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은 자, 관측점하고 회계선 사이의 수직거리, 소위 이제 잔차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고, 자, 그 내용이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차를 하면 결국은 자, 이 실제 관측값하고요, 요 가상의 회계선하고에 떨어져 있는 요 거리를 우리가 제곱을 해서 합을 한 거였죠.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선은 이 관측값에서 오차라고 해도 되고 뭐 잔차라고 해도 되고 요것을 가장 줄여주는 최소 제곱이니까요. 오차니까요. 줄여주는 하나의 선을 그은 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회기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딱 하나만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력을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자, 이 어저스트 R스퀘어, 수정된 R스퀘어가 가장 설명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표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넷 중에서 자, 뭐 피어슨 상관계수나 슬롭 기울기나 아니면 결정계수 R스퀘어나 어저스트 R스퀘어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뭐 네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들 보고서에 쓰셔야 된다고 하면 자, 이 수정된 R스퀘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자, 귀무가설은 F 통계량이냐 T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유의성을 검증하고 이때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0.0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05보다 유의값이 작게 나와야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0.05보다 크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크게 나왔다고 해도 그거는 뭐 어떤 관련성이 있게 나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회계 분석은 회계 방정식, 회계 개수, 자, 그다음에 회계 분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예시가 이런 것들이었죠. 실제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X 변수가 여러 개죠. 예를 들면 직원의 응대, 매장의 인테리어, 브랜드 인지도. 자, 이때 X가 세 개나 있네요. X1, X2, X3가 되겠고요. 자, 고객 만족도가 만약에 Y 클래스라면, Y라면,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연속형 변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거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다중회계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X가 여러 개인 경우를 우리는 다중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팁인데요. 다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X가 여러 개인 걸 얘기하고요. 다별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Y가 여러 개인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X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중 회계 분석,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방정식에 대해서 보시면 자, 회계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회계 모형을 그리게 되면요. 이러한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이런 식이 도출이 되면 자, 뭐 X에 어떤 값이 투입되더라도 Y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측 모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측 모형이라는 거는 하나의 식인 거죠. 자, 펑션, 함수인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회계 분석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 자, y는 결과 변수, 종속 변수,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고객의 뭐 구매력이라고 하면 이때 y는 고객의 구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 즉 우리가 그 이 2차원의 식에서 딱 끊겨 있는 슬로프 끊겨 있는 우리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x 앞에 붙은 이 베타, 이제 b라고 하지 않고 베타라고 하는데요. 자, 베타는 우리가 기울기, 즉 우리가 회귀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그 결과 창을 보시면 베타 값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값이 요 두 번째 b에 들어가는 베타 값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x는 독립 변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 고객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만약 인테리어라면 인테리어 점수가 0점부터 10점까지 있었다면 자, 거기에 베타 값이 붙은 값이 바로 x1의 베타 값이 최종 값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를 해서. 자, 그다음에 엡실론이라고 하는데요. 엡실론은 자, x하고 y의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오차,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에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값이랑 실제값이랑 항상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뭐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모수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엡실론이 붙어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다시피 또 아까 김윤상 학생이 거기 예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IQ는 우리가 이제 연속형 변수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지능이 성적이라고 하는 자, 이때 성적도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두 변수가 다 컨티뉴스 베어리블인데 자, 그러면 지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자, 이런 인과관계처럼 설명하는 걸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가능했었죠. 자, 이때 회귀식이 도출된다면 앞에 봤던 자, 1차 방정식 형태의 이 회귀식을 그대로 이용하신다면 자, y는 성적이 되겠고요. 그쵸? 성적이 미친 영향이니까 자, 성적이 결과 변수가 되겠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x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변수밖에 없잖아요. 자, 만약에 지능이 아니라 지능하고 성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라고 쓰면 이때는 x2인 성별이 뒤에 하나 더 붙게 되겠죠. 곱하기로. 자, 그래서 곱하기 아니라 더하기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 플러스 베타1 x1 자, x1이 지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을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곱하게 돼버렸네. 더해주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이거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수정할게요. 예. 결국은 자, 만약에 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자, 보시면 이런 식에서의 해석은요. 요 플러스예요. 엡실론이 플러스 된 거예요. 곱하기 3이 아니고 엡실론 이 기호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지능 x라는 단위가 하나 증가하면 자, y도 하나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3이 우리가 베타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엡실론이 아니라 베타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베타가 3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능이 1 증가할 때마다 자, 요 성적이라고 하는 이 y 그러니까 결과값은 자, 3씩 증가하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능이 IQ 점수가 100점인 사람에 비해서 100점인 사람이 만약에 53점이었어요. 50점이었어요, 성적이. 그러면 지능이 101, IQ가 101인 사람은 53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IQ가 102인 사람은 56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식에다가 y 값의 스케일을 바꿔주면 수치를 바꿔주면 자, x 값의 수치를 바꿔주면 y 값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예측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해석은 x가 1단위 늘어날 때 y가 여기서 1단위라는 게 베타 값의 1단위입니다. 늘어날 때
y가 어떻게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귀 개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타라고 하는 회귀 개수는 우리가 그 R이라고 하는 상관계수랑 유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유사하냐면 바로 관련성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상관 분석에서 김석영 학생 반갑고요. 자, 상관 분석에서 우리가 이미 이 방향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뭐 쉽게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x 변수가 커지면 y 변수도 함께 커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양의 관계, 즉 파지티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 아까처럼 지능 지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지능 지수가 독립 변수였죠? x죠. 자, 그다음에 성적이 y잖아요. 자, 그러면 지능이 1 증가하면 아까 성적이 3점 정도 늘어났잖아요. 아까 그 식에서는. 자, 그러면 x가 늘면 y도 느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양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의 변수가 커질수록 반대로 다른 변수가 작아진다면 우린 이것을 네거티브 또는 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게임 시간이 성적에 미친 영향. 자, 게임을 많이 하면 만약 성적이 떨어지더라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이때 역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x와 y는 모두 다 continuous variable, 즉 연속형 변수여야 되는 겁니다. 즉 셀 수 있는 변수여야 돼요. 자, 그래서 게임 시간이 증가할수록 게임을 1시간 더 할 때마다 성적이 1점씩 떨어지더라라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귀 개수의 방향까지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살펴보실 건 회귀 개수의 구분입니다. 타입입니다. 타입. 자, 회귀 분석은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귀 분석을 유형을 나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독립변수의 수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 즉 아까 식에서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식에서 요 x, 베타 x 요게 만약에 하나라면 지금 보시는 건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자, 우리 예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요런 것들 세 번째 나오는 예시 같은 거 보면 직원의 응대, 매장 인테리어, 브랜드 인지도 자, 모두 다 고객이 만족하는 영향을 미치는 자, 이런 변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걸 만약에 회귀식으로 쓴다면 제가 지금 판서가 안 돼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이게 x1, 이게 x2, 이게 x3니까 각각 x1에 대한 베타, 자, 베타 1이죠. 그러면 x2에 대한 베타 2, x3에 대한 베타 3가 각각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독립 변수가 3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 멀티플 리그레이션, 즉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되시지 않고 만약에 이제 AI 전문가가 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어떤 연구 설계,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하는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독립 변수가 지금 제가 회귀 분석이 되려면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등간 변수, 그러니까 상수여야 되거든요. 실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둘 다 숫자 형태잖아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리그레이션 또는 GL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 아까 그 저기 토론장에서 그 두 번째 학생이 봤던 것처럼 예를 들면 신제품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제품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제품이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우리는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또는 서열 척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력 수준의 최종 학력 수준에 따라서 향후에 연봉이 달라지느냐라고 할 때 독립 변수는 이때는 최종 학력은 학력 연수로도 할 수 있겠지만 교육 연수가 아니라 만약에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자, 이렇게 서열 변수로 나눈다면 서열 척도로 나눠져 있다면 그 경우에는 연봉이 차이가 있냐 향후에 자, 이런 것은
독립 변수가 지금 서열족도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더미 변수 회귀 분석. 자,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그모이드 형태의 우리가 분포를 띠는 소위 이제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여러분들도 이 그 빅데이터 또 AI 분석에서 많이 써요.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뭐 라소 리그레이션, 리치 리그레이션 또 이걸 합쳐서 엘라스틱 리그레이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최근에 AI에서도 많이 이제 탑재되는 그런 회귀 모형의 기술들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X 변수가 만약에 숫자 형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캐테고리컬 변수라면 지금처럼 명목 변수나 서열 변수라면 자, 더미 형태로 하는 그런 소위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독립 변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엘라스틱은 아니고요.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그 종속 변수가 명목형이 되는 거고요. 자, 독립 변수에서 만약에 명목 변수라면 더미 변수화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해요. 자, 세 번째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선형이면 선형 회귀 분석. 근데 요새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뭐 계속 지금 뭐가 오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여러분들 그 비선형 관계라면 이건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뭐 바꿔줘야 돼요. 이것을. 자, 그런 식의 또 회귀 분석도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자, 성적과 지능 지수의 예라고 하신다면, 자, Y 클래스인 성적은 A 플러스 BX, 자,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가 성적의 위치나 영향에 대해서 회귀 개수가 3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베타가 3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지능이 결국은 자, 성적의 지능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능이 1단이 올라가면 성적이 3만큼, 베타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처럼 이런 일종의 선형 모양의 이런 파지티브, 정적인 모양을 우리가 띠게 됩니다. 자, 반대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어, 이 지능이 아니라 게임인데 죄송해요. 이것도 좀 바꿔야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 네. 자, 만약에 게임 시간 같은 경우는 자, 게임 시간에 대한 베타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네거티브 관계니까요. 그래서 게임 시간이 1단이 증가할수록 자, 마이너스 베타만큼 y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게임을 예를 들면 게임의 측정 단위가 시간이었다면 게임을 1시간 할 때마다 y가 성적이죠. 마이너스 1점 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관계를 띠게 됩니다. 산점도 상에서는요. 자, 자, 그다음에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자, 다중회귀 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들어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식을 보시면 아까랑 달라진 건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자, 여기 그 절편하고 A가 절편이죠. 그 다음에 엡실론. 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요 x n개만큼 n개라는 거는 우리가 뭐 10개면 10가지까지 있으면 x10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n개까지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자, x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x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타 값도 복수의 베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결국은 이 하나하나가 측정 피처가 되는 거예요. 피처.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뭐 공학하시는 분들 피처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통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을 팩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만약에 자, 이 x가 3개라고 가정할게요. 저 n이 3이라고 가정하면 자, 직원의 응대는 자, x1이 되겠고요. 매장의 인테리어는 이거를 만약에 뭐 점수화한다면 이것은 x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도 마찬가지로 점수화를 한다면 뭐 10점 만점으로 돼 있다면 이것도 역시 x3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x에 대한 베타 값이 우리가 환산이 돼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각각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타 값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각각의 변수가 독립적으로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크기를 의미해요. 자, 왜냐하면 이 베타를 동시에 지금 세 개를 넣은 거잖아요. 자, 베타가 즉 x1, x2, x3가 하나의 식에 들어가 있다면 자, 이거 하나의 식에서의 베타 1은 나머지 두 개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인 베타 값이 되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독립적으로 즉 이 직원의 응대 회계 개수라는 것은 결국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베타 1이 지금 12.3이고 다 지금 플러스죠. 일단 방향은. 즉 플러스라는 거는 직원의 응대나 매장 인테리어나 브랜드 인지도가 각각 상승할 때마다 고객의 만족도도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절대값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단순히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자, 지금 베타 1이 지금 12.3이니까 제일 점수가 크니까 그리고 자, 지금 베타 3가 제일 낮죠. 점수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 베타 1이 제일 클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단순히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려면 베타 값끼리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크기에 대한 이 비교가 가능하려면 얘네들이 표준화 베타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직원의 응대에 대한 점수랑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점수랑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점수가 다 단위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직원의 응대든 매장 인테리어든 브랜드 인지도든 전부 다 10점 만점 0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측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원의 응대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매장 인테리어는 100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뭐 10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걸 측정하는 값이 다 다르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거기서 나온 베타 값이 한쪽이 크다고 해도 걔가 반드시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그래서 표준화 값을 우리가 변환을 해서 원래 그 데이터의 값을 표준화 값으로 변환해서 그 다음 비교를 해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비교가. 해석할 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회귀 분석하고 상관 분석 차이점은 아까 김윤성 선생님도 잘 정리하셨는데 자, 보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게 회귀 분석이고 자, 상관 분석은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 즉 방향이라든지 관계가 있다면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검증 가능하죠. 자, 공통점이 있다면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 모두 다 관계, 우리가 아까 방향성은 알 수 있었죠.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자, 상관 분석은 거의 최근에 잘 안 쓰고요. 연구만 하는 데 있어서는 회귀 분석을 훨씬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관계성은 둘 다 검증이 가능한데 회귀 분석은 심지어 인과관계까지 검증이 가능하니까 상관 분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삐져나왔네요. 제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자, 회귀 분석을 실제로 실습하는 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자, 제가 그냥 코드를 말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무 연수가 자, 근무 연수라는 건 우리가 근무한 기간이죠. 기간이 늘면 늘수록 연봉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요거는 근무 연수가 X가 되고요. 연봉이 Y가 되고 둘 다 continuous variable, 즉 숫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즉 근무 연수가 많아지면 연봉도 올라가냐, 연봉이 오히려 떨어지냐. 자, 요거를 파악하는 거니까 이것은 인과관계로 해석이 가능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그 오픈 소스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입력은 위에 지금 입력 창이 있어요. 그 RStudi오는 4개의 창이 있었고 가장 첫 번째 창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컬럼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벡터 형태죠. 26, 16, 27, 22 이렇게 쭉 쳐보세요. 쳐보시고 자, 이건 이어입니다. 이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어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어라는 변수는
근속 연수죠. 여기 근무 연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26, 16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갔어요. 그다음에 annual salary. 셀러리는 우리가 연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봉이에요. annual salary.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게 뭐 만 원이라고 칠게요. 1267만 원, 887만 원, 1022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쳐보신 다음에 자, 데이터는 데이터단 프레임은 자, year 하고요. year 값하고 그다음에 annual salary를 같이 보겠다. 요 프레임으로 예, 2x2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summary 데이터 하면 자,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요약이 되겠죠. 썸머리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플롯을 그려줘야 돼요. 우리가 플롯을 그려야 우리가 지금 요 산점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 자, 지금 보시는 요 산점도를 봐야 우리가 하나의 가상의 요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기울기, 회기선을 그으려면 여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롯. 자, 명령은 플롯이고요. 괄호에서 자, 이어하고 자, annual salary를 각각 이어는 x축에 자, annual salary는 y축에 그어달라라고 명령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케어를 보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summary ls라고 치시고 플롯을 그려달라 최종적으로 하면 자, 이렇게 각각 요 케이스가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플롯 이후에 이제 값을 우리가 보시면 요런 값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나오면 자, 지금 중간에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회귀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나면 자,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 이 코드가 길지 않으니까요. 치시고 나면 중요한 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건 이제 R 랭귀지에서의 해석이고요. 파이썬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 마이닝 측면은 R이 정말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창이 이 출력 창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레지두얼 잔짜 값이 나오죠. 자, 잔짜 값이 나오고 코이스피언스. 자, 코이스피언스가 여기 이제 요 베타 값이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자, 회귀 개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창에서 우리가 요 창만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 회귀 분석, 즉 x가 하나만 들어간 분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열만 들어가 있죠. 자, 이게 x1이죠. 자, 인터셉트는 뭐냐? 인터셉트는 절편이에요. 자, 절편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좀 돌려볼게요. 절편은 여러분들 요 식에서 요 a 있죠. 자, 요 방정식에서 요 a, 즉 x가 0일 때의 y의 값입니다. 자, 요 a가 인터셉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터셉트의 값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터셉트는 제가 조사한 값의 최저값인 거잖아요. x의 제일 낮은 값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x가 더 작은 값이 존재할 수 있죠. 키로 우리가 비교하자면 제가 만약에 165cm부터 180cm 사람을 우리가 조사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한 데이터에서는 165cm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절편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 값에서는 165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값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잘린 값, 절편. 자, 그러니까 이어라고 하는 요 값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에서 베타 값은 어디 있냐? 자, 요 지금 뭐죠? R 랭귀지에서는 요거는 저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라는 표기로 안 나오고요. 이스티메이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티메이트가 베타 값, 회귀 개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다시 좀 돌려볼게요. 자, 요게 아까 지금 이 뒤에 거 없고 요 단순 회귀 분석이라면 예, 요것만 있는 거라면 지금 요게 아까 근무 연수고요. 자, 요 베타 값이 아까 지금 보시는 요 이스티메이트 값이에요. 예,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지? 네, 지금 썸머리를 하면 이렇게 지금 값이 나왔잖아요. 자, 요거 지금 제가 밑에 네, 요거였죠? 자, 보시면 자, 요 베타 값은 예, 42.92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릴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 해석할 수 있는 분, 예, 요거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저만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누군가 채팅창에 좀 쳐주십시오. 자, 이스티메이트가 42.92 나왔어요. 자, 이어에 대한 이어가 아까 근속 연수였죠.
근속 연수에 대한 베타 값이 42.92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혹시 뭐 제 목소리 다 듣고 계신 거죠? 네, 자리에 계신 거죠? 아, 네네. 의심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자, 혹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자, 없으면 여러분도 곤란하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절대 까먹지 마시고, 자, 42.92라는 것은, 자, 근속 연수가 1년 올라가면 연봉이 42만 9,220원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x가 1단위 증가하면 y가 네, 42.92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때 x는 근속 연수니까 근속 연수 1년이 증가하면 네, y는 우리가 연봉이었죠? 42만 9,200원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출력값의 뒤에 있는 요 별 표시를 보셔야 돼요. 자, 다행히도 요 별 표시는 파이썬에서도 나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별 3개니까 지금 요 3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0은 아니고요. 0.001보다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 3개가 붙어 있죠. 즉, 별이 붙어 있다는 건 유의미하다는 의미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만약 별이 안 붙어 있으면 이 값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별이 안 붙어 있다면 근속 연수가 1년 증가했다고 해서 연봉이 42만 원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식이 유의하지 않으니까요. 다행히도 회계식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런 표시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는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다음에 요 지금 4개가 여러분들 뭐였냐면 우리가 저기 앞서 보셨던 설명력 부분이요. 설명력. 제가 그때 뭐 R스퀘어 결정계수, adjust R스퀘어, 뭐 수정된 결정계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또 F 값이랑 이런 게 다 지금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자, 요걸 보시라는 거죠. 자, 수정된 R스퀘어 값. 요 값으로 봐서 0.95니까 굉장히 높죠. 즉 설명력이 0.95는 95%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95%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 근속 연수가 내 근무한 기간이 길어지면 연봉이 42만 원씩 매년 증가하는데 즉 요 근무 연수라는 것은 이 연봉 매년 상승한 연봉에 대해서 95%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는 건 근속 연수가 올라가야 연봉이 오르더라. 예, 95%는 차지하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무를 오래 하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더라.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짠, 예,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유의성 검정 반드시 요 뒤에 있는 요 P값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 P값이 친절하게도 여기는 유의 수준이 이렇게 아래서는 이렇게 아래서는 표시를 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분석이고요. 자, 분산 분석 이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자, 분산 분석도 여러분들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뭐 반드시 빅데이터 분석만 쓰는 게 아니고요.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두 가지가 다 걸쳐 있는 분야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통계학에 더 가깝기도 해요. 이미지상, 느낌상.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슷한 표현으로 뭐 머신러닝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공학 쪽에 더 가깝고요. AI 쪽에 더 가깝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통계학 분야에서 빅데이터처럼 쓸 때 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표현을 써왔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분산 분석, 에노바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분산 분석에 대해서 오늘 저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게 뭔지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이게 아리까리 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의 실제 예시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자, T검정, 원래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자, 분산 분석하기 이전에 T검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T검정. 자, 결국 분산이라는 것도 일종의 평균 같은 건데, 우리가 평균이 세 개의 집단 이상이면 분산이라고 표현해요. 뭐 쉽게 생각하면 평균이 여러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딱 두 집단이라면 우리는 그간에 T검정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T검정은 두 집단 간의 우리가 어떤 속성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면 뭐 아까 보셨다시피 그 관련성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뭐 점수의 차이로 본다면, 예를 들면 뭐 게임을 오래 한 집단, 게임을 안 한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이 있다면 나중에 두 집단의 성적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비교를 했더니 게임을 아예 안 한 집단이 게임을 한 집단에 비해서 점수가 뭐 10점이 평균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 10점이라는 게 정말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걸 검증할 때 T검정을 써왔습니다. 자, 근데 세 개 집단이라면 경우의 수가 우리 6개나 생기잖아요. 자, 세 번 해야 되잖아요, T검정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6개니까 6개 집단에 대해서 3번 우리가 T검정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더미 변수처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유의 수준이 과장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T 분포가 아니라 F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F 분포라는 거에 근거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F 분포가 뭔지까지 굳이 모르셔도 되고, 분산 분석의 값은 그래서 F 값이 나온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T 검정의 값은 T 값이 나오고요. 자,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분산 분석의 값은 F 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각각의 분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더라도 자, 도출된 값이 T 값이 나오냐 F 값이 나오냐 그것만 보셔도 이게 T 검정이구나, 두 개 집단을 비교한 거구나, 아니면 세 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한 거구나를 우리가 한 번에 아셔야겠죠. 자, 정리하자면 분산 분석은 F 분포, 즉 F 값이 나오게 되고요. 분산 분석은 세 개 집단에서의 분산이라는 표현 좀 어려우면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거다. 자, 어느 집단에서 더 차이가 있냐, 이런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분산 분석은 누가 만드신 거냐면 정말 뭐 이분이 사실 통계학자세요. 로널드 피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딱 지금 보셔도 굉장히 아주 진지하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자, 꽤 오래 사셨습니다. 옛날 분 치고는 1962년까지 사셨는데요. 자, 요 로널드 피저라는 분이 발견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T 검정이라는 거를 세 집단에서 세 번씩 하게 되면 유의 수준이 과장되기 때문에 자, F 분포에 근거해서 검정하자라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세 집단 이상의 차이에는 반드시 F 분포를 보셔야 된다. 자, 이 F 분포는 에노바, 즉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 집단을 보느냐? 이거 이제 판서를 제가 해드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집단 내에 변화량이 있고, 집단 내에 변화량이 있고, 집단 간의 변화량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판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 개 집단이 있어요. 자, 이 세 개 집단의 레인지를 이렇게 제가 파이썬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그렸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세 개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걸 지금 평균 범위예요. 이게 평균이 한 이쯤 오겠죠? 이게 가운데 있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집단 내에서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요 한 집단 내에서의 요 부분이에요. 레인지. 최고값하고 최저값하고 요 간격하고, 자, 집단 간의 간격. 집단 간의 간격이라는 거는 이걸 연장해 보면 요만큼의 차이죠. 지금 요만큼의 차이죠. 자, 그러면 지금 집단 간의 요 범위에서의 요만큼의 차이랑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자, 집단 내에서 요만큼 차이랑 집단 간에서의 요만큼 차이 중에 뭐가 더 크냐,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해드린다면, 자, 요만큼의 간격이랑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간격이랑, 이거 집단 간의 차이잖아요. 이 빨간색은. 자, 이
두 개의 지금 간격 중에서 집단 간의 간격, 즉 요 빨간색이 더 크다면 요거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 녹색이 더 크다면 예, 그거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집단 내 변환이 더 크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글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판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산 분석은요, 두 개 이상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고요. 자,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개 이상의 집단. 예.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 이상이라보다 세 개 이상의 집단이죠. 예. 세 개 이상을 바꿔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상이 되니까 세 집단부터 분산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두 집단까지는 우리가 T 검증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개 이상의 집단들의 우리가 평균 차이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즉 결국은 한 집단 내에서의 차이보다 집단 간의 차이가 더 크다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평균 차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 집단의 평균이 다르냐? 이 말은 집단 간 평균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분산이 크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집단 간 평균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집단 평균 차이 비교에 우리가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세 개의 집단에서 서로 내부적인 크기와 외부적인 크기를 각각 비교해 보자라는 개념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평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집단이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집단의 묘, 즉 평균이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거는 분산이 이렇게 곡선이 다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집단이 다 수렴하겠죠. 똑같아지겠죠. 자, 이건 이제 집단 간 평균이 완전 같은 경우고요. 자, 근데 하지만 집단 간 평균이 다르다면 요렇게 아이고 예, 요렇게 서로가 평균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값이. 그쵸? 그러면 그 느낌은 요렇게 지금 다른 거죠. 자, 요 평균이 지금 유의미 아니야 요걸 보는 거예요. 네, 요 빨간색 요 선이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게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세 집단이니까 요 차이를 보는 겁니다. 자, 뭐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수학적인 내용보다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의 기본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세 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아까 회귀 분석은 네 가지의 절차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은 세 가지의 반드시 기본 과정이 다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성립이 하나 이상 안 되면 우리가 분산 분석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정규성입니다. 자, 정규성이라는 거는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추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집단. 예를 들면 뭐 학년에 따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른 뭐 학교 생활 만족도 차이가 있냐. 자, 이런 주제가 분산 분석에 어울리는 주제죠. 집단이 4개가 되니까. 자, 이때 자, 1학년 집단, 2학년 집단, 3학년 집단, 4학년 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를 떼야 돼요. 만약에 어떤 학교가 1학년은 엄청 많고 4학년은 뭐 1학년은 10,000명이고 4학년은 뭐 100명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게 심지어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막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분산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같아야 정말 차이가 있냐를 알 수가 있겠죠. 집단 간에. 두 번째는 분산의 동일성입니다. 자,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산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분산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분산 자체가 같아야 돼요. 자, 만약에 분산이 어느 한쪽이 정말 치우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치우친 분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1학년은 예를 들면 뭐 1학년은 수능 등급이 예를 들면 4등급, 5등급, 6등급이 골고루 있어요. 33%씩. 근데 4학년은 그 3등급만 전부 다 3등급이에요. 예를 들면 하고 3등급 후반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4학년은 분산이 치우친 거고요. 그리고 1학년은 분산이 퍼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분산이
다르면 안 됩니다. 등 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결국은 표본이라는 거는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추출이 돼야 돼요. 자, 만약에 이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하고 4학년하고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2학년이면서 3학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학년에 따른 학교 만족도를 비교하겠다라고 하면 이 학년은 자, 한 사람은 하나에만 속해야 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자, 이러한 가정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 마지막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슬라이드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면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세개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평균은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개 집단 이상의 분산을 비교할 때 쓴다. 자, 만약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학교 만족도가 같냐 다르냐를 검증한다면 다르겠죠, 학년별로.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분산 분석이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분산 분석은 F 통계량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 F 통계량은 간단합니다. 자, 집단 간의 분산하고 집단 내 분산하고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집단 간의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학년의 평균, 2학년의 평균, 3학년의 평균, 4학년의 학교 만족도의 평균이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집단 내의 분산, 예를 들면 1학년 내에서도 학교 만족도가 큰 사람이 있고 학교 만족도가 학교 생활 만족도가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1학년 내에서의 그 범위가 만약 학년 간의 범위보다 더 크다면 네,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집단 내 값보다 집단 간의 차이가 더 높다면 자, 이렇게 나눠주니까 F 통계량의 식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집단 간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F 값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1학년 내에서의 어떤 값의 범위보다 1학년 평균값하고 2학년 평균값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집단 간의 평균값이 더 높다면 분산이 더 높다면 F값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이거 좀 잘렸네요. 네,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그리고 집단 내 분산이 작을수록 집단 평균이 다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변수의 분산이 갖는 값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집단 간 평균의 동일성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즉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자, 한 집단 내에서의 퍼져 있는 정도보다 집단 간에서의 떨어져 있는 정도가 더 크다면 예,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한 집단, 요 지금 두 개의 집단인데요. 요 지금 곡선에서의 요 집단 내 평균은 우리가 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하고 1학년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사람하고 요 지금 그래프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 간격하고 이게 1학년, 2학년이라면 두 번째 게 2학년이라면 요 집단 간의 변동, 요 지금 집단하고 요 거리, 즉 요 파란색 거리. 자, 이걸 비교했을 때 집단 내의 변동보다 집단 간의 변동이 더 크다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요. 두 집단이 차이가 있다. 즉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대로 총 변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집단 내 변동에서 집단 간의 변동을 합치면 총 변동이 되겠죠. 자, 요 값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산 분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원웨이 에노바, 1원 배치 분산 분석, 투웨이 에노바, 2원 배치 분산 분석, 자, 멀티플 웨이 에노바, 다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